안녕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길을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게 걷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지금껏 굴곡진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모든 감정들이 오히려 절 이렇게 아프게 만든 것 같네요. 한때는 저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기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피하지도 못했었는데요. 남은 삶은 좀 더 후를 살아보고자 이번에 한번 제 이야기를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나이는 제 나이 20대 중반이었어요. 작은 지방 마을에서 동네 오빠 동생으로 만났던 저흰 그렇게 결혼을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시댁의 반대는 정말 극심했죠. 특히나 시어머니는 아예 몸져 누우실 정도로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고자 저와 남편이 찾아갔을 땐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금까지 뿌리실 정도였답니다. 가! 당장 가거라! 네가 여길 왜 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니들 결혼 못해. 절대 안 된다. 어머니, 대체 왜 반대를 하시는데요? 저 이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아휴, 효준아, 정신 차려 이거사. 점쟁이가 말하는데 너 쟤랑 결혼하면 네 인생 말아먹는단다. 너 잡아먹을 여자야. 그런데도 결혼하겠다고? 절대 안 돼, 절대. 시어머니께선 결혼하기 전부터 절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점을 봤는데 저와 남편의 궁합이 최악 중 최악이라며 이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렇지만 저흰 그런 시어머니 말 따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극심한 반대로 저흰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림부터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고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집에서 나와 작은 단칸방부터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그땐 그게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실했던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고 전 부부가 된 후 바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집에서 살림을 하며 남편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서 2년 후엔 둘째 딸, 그리고 이듬해 셋째 딸과 3년 후엔 막내 아들까지 저흰 4자녀를 낳고서 정말 행복하게 가정을 꾸렸어요. 물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과 성실하고 착한 남편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었죠. 방 1칸짜리 신혼집에서 방 2칸 집으로 옮기고 드디어 방 3개짜리 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땐 정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때쯤부터 남편은 얼른 애들을 키우고서 저와 둘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며 살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크면 농사나 짓고 살까? 당신 강아지도 키우고 싶다며. 넓은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고. 당신 좋아하는 꽃들도 마당에 잔뜩 심어놓고 말이야. 애들 커서 결혼하면 손주들 데리고 마당에서 놀게 하면 참 좋겠다. 그지? 당신 말대로만 되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여보. 그럼 나도 일할까? 저기 슈퍼 아주머니가 말하는데 저쪽에 공장에 자리 하나 있다던데 이제 막내도 조금 있으면 학교 가잖아. 당신하고 나랑 둘이서 벌면 더 좋지 않겠어? 아이, 아니야. 당신 애들만 신경 써.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올 테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건설 현장이 있어서 나 거기 투입될 것 같아. 이번에 잘만 하면 반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도 시댁에선 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간간히 남편만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 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한때는 참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절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편을 보면서 언젠가 시댁에서도 절 며느리로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런 제 바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큰아들이 12살 되던 해 건설 현장에 나갔던 남편에게 그만 사고가 생긴 거였습니다. 당시 90년대엔 건설 붐이 생기면서 아파트나 공장
또는 창고 같은 건설 현장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은 안전장치나 이런 게 잘 돼 있었지만 그땐 현장 상황이 많이 열악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기 배선이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흔했죠. 남편은 그런 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중 그만 감전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찾아간 병원에서 마주하게 된 남편은 이미 싸늘한 상태였어요. 아무리 제가 부르고 불러봐도 남편은 새까맣게 변한 채 깨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대철 아빠, 얼른 일어나봐. 어? 여보, 왜 이러고 있어? 얼른 일어나봐. 일어나 보라고. 여보. 그때 참담한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다 키우면 둘이 오순도순 살자고 얘기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는 게 너무나도 애석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절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아 끄셨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화를 저에게 푸셨죠.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지? 네가 기어코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냐고?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을 거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 살려내? 당장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우리 불쌍한 아들 살려내, 당장. 한참을 제 머리채 잡고 흔들던 시어머니는 이내 혼절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함께 달려온 남편의 형제들이 시어머니를 챙기고 모시며 겨우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장례식은 큰 슬픔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례 치르며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찾아왔지만 남편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느니 어쨌느니 아주 별의별 핑계를 대며 그저 소정의 위로구만 전해줬을 뿐이었죠. 결국 산재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남편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절 부르시곤 냉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나 나나 이렇게 서로 웃으며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 그리야 할 거라. 네? 어머님, 애들을 왜 어머님이 데리고 가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 애들이에요. 제 애들이라고요. 네가 어떻게 혼자 애 넷을 키울 거야? 뭐 당장 먹고 살 길이라도 있니? 돈은 있고? 애비도 잡아먹더니 자식까지 잡아먹어 속이 편하겠어? 잠만 말고 애들 놔두고 가. 내 자식 새끼들이니까 내가 잘 키우마. 어머님, 안 돼요. 제가 키울 거예요. 저희 애들 저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건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네가 어떻게 자식을 키울 거야? 어? 자식까지 불행하게 만들 셈이냐? 그거 다 네 욕심이야. 네 욕심 때문에 애비도 그렇게 간 거야. 네 자식들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제가 알아서 애들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애들 데리고 가지 마세요. 시댁에선 저희 애들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 절대 애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현실은 참 냉혹하더라고요. 물어물어 공장 일을 하는데 학교 다니는 자식들은 그렇다 쳐도 6살짜리 막내를 집에 놔두고서 하루 종일 제가 일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답니다. 더군다나 큰애가 고작 12살이었으니 애들끼리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도 없었죠. 꼬박 한 달을 열심히 일했는데 애들은 그 사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꼬질꼬질해진 아이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애들 꼴을 보시고선 저에게 무척이나 화를 내셨죠. 이것 봐라, 이것 봐. 네가 애들 잡아먹고 있는 거. 너 때문에 애들 고생시킬 거냐? 너 혼자서 뭘 어쩌겠다고 이러는 거야? 애들 당장 보내. 네 자식이기도 하겠지만 나한텐 장남 자식이다. 난 이 꼴 못 본다. 절대 못 봐. 어머님,
그냥 제가 키울 거예요. 제 자식인데 어떻게 제가 보냅니까? 안 돼요. 너 이러다 우리 애들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네 고집으로 애들 고생시키지 마라. 네가 키우는 것보다 우리가 키우는 게 더 낫다. 괜히 애들 인생까지 망치로 들지 마라. 어머니, 절대 안 돼요. 네가 좀 생각해봐라. 너 지금 집안에 신경도 못 쓰고 돈 벌어야 하는데 언제 애들 키울 거야? 네가 보고 싶다고 할 때 언제든 보게 해줄 테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하자꾸나. 어? 제발 그러자. 결국 전 애들을 그렇게 시댁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시댁은 소도 여러 마리 키우고 농가 밭도 많아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집에서 장남이었던 남편은 시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장남의 자식들이니 시어머니가 애정을 갖고 잘 돌봐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파출부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집을 싹 다 정리해 입주 파출부로 부잣집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정말 언젠간 다시 성공을 해 애들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번 돈은 거의 대부분 시댁으로 보냈어요. 물론 시댁이 잘 살았기에 제 돈이 없더라도 애들이 부족하게 크진 않았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애들이 입는 옷 먹는 밥에 이렇게라도 제 사랑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은 절 어색해하고 피하더라고요. 한 번은 쉬는 날 애들을 보러 갔더니 둘째 딸이 절 보더니 눈을 흘기며 방으로 쌩하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절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아무래도 너 여기 자주 오면 안 되겠다. 애들이 네가 자꾸 오니까 힘들하고 그러지 않니? 그러다 너 쫓아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살 거야? 당장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 파출부 일한다면서. 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데리고 오던지 해야지. 그러니까 자주 오지 마라. 어머님, 하지만 전 애들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요. 그래도 꾹 참아야지 어쩌겠어. 애들 생각도 좀 해라. 일단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오거라. 그 후로 전 자주 시댁에 전화를 했지만 웬일인지 시댁에선 애들과 통화를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 열심히 파출비를 하며 돈을 보냈습니다. 거기다 철되면 애들 옷가지며 신발까지 죄다 사고선 부지런히 보내줬죠. 언젠간 애들을 다시 데리고 올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막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며 아이 책가방을 사들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제가 준 가방을 받아들고선 별로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멀뚱히 제가 들고 온 가방만 바라보다 이내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제가 사간 가방보다 훨씬 더 비싼 가방이었어요. 경철이 가방 받았구나? 너무 예쁘네. 엄마가 경철이 가방 있는 줄도 모르고 새로 또 사왔나 보다. 그래도 이왕 엄마가 사온 건데 받아줄래? 저 필요 없어요. 그러더니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린 막내 아들을 보며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 이제 여기 오지 말어. 애들도 불편해하고 네가 자꾸 오니까 애들이 너무 불편하댄다. 굳이 너 여기 와서 자꾸 애들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 잘 살고 있는 애들 마음 힘들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찾아오지 말거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 애들인데요. 그래서 너 지금 애들 데리고 가서 제대로 키울 수나 있어? 애들도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네가 자꾸 오면 어떻게 하니? 내가 알아서 내 새끼들 잘 먹이고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넌 네 살 길이나 살아. 애들이 점점 크면서 저에게 벽을 두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그때부턴가 제가 시댁에 찾아가는 것조차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턴 아예 문도 열어주시지 않았답니다. 결국 저 먼발치에서 애들 학교 끝나고 나오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때가 많아졌죠. 다행히 큰아들은 남편이 떠났을 때 12살이었다 보니 어느 정도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 종종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떠나고서 10년이 흐르고 큰아들과 둘째 딸이 성인이 되었으므려 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은 제 오랜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오래전 병으로 아내를 잃고서 홀로 10년 넘게 살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 서로 의지하며 저흰 외로움을 달랬고 그렇게 제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첫째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서운해하면서도 절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둘째 딸이 그때부터 절 아예 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미용 일을 배우고 있던 둘째 딸에게 한 번은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절 보자마자 얼굴을 잔뜩 찡그리더니 제 팔을 잡고서 골목 구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큰 비수로 마음에 꽂혔었습니다. 여긴 왜 와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요? 뭐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감정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재혼했으면 이제 남남이지 왜 오는 거예요? 연수가 왜 그래? 어?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엄마? 엄마 무슨 엄마? 우리 버리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또 이번엔 결혼했다면서요? 나한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뿐이니까 다시 나 찾아오지 말아요. 둘째 딸은 그 후로 절 아예 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셋째 딸과 막내 아들 역시 학교로 제가 찾아갈 때면 절 봐도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 버리더군요. 겨우 큰아들과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제 결혼은 큰아들에게도 상처였던 모양이었어요. 한 번은 쉬는 날 점심에 같이 밥을 먹는데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앞으로 동생들 찾아가지 마세요. 엄마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서 동생들 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당분간은 엄마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 그래 알았다. 엄마가 니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니? 미안하다 대처라. 전 그렇게 자식들에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었답니다. 어떻게든 찾아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찾아가는 것조차 아이들에겐 상처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재혼 후론 큰아들을 제외하고 나에 제 전화도 받질 않았어요. 아무리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애들은 절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전 먼 발치에서 애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절 따뜻하게 보듬어줬던 사람도 바로 재혼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전 남편이 기일이면 저와 같이 전 남편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늘 전 남편의 평온을 저와 함께 빌어줬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큰아들이 20대 후반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도 남편이 저와 함께 동행을 해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갔다 왔었네요. 그 정도로 지금의 남편은 제 상황을 많이 배려해 줬었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참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항상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하기만 하네. 아유 미안하긴.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면 됐어. 그리고 당신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보기엔 당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언젠간 당신 그런 마음 애들도 알아주겠지. 정말 그럴까? 애들이 날 용서할 날이 올까? 아이 그럼 당연하지. 당신이 여지껏 어떻게 살았는데 분명 당신 노력한 거 아는 날이 올 거야. 남편은 그렇게 절 다독이며 제 마음을 감싸줬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30대 초반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 큰며느리와 함께 인사를 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전 다른 건 몰라도 애들 결혼식 때만큼은 혼주석에 꼭 앉고 싶었거든요. 큰아들도 결혼 소식을 전하며 저한테 혼주석에 앉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밥을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실은 엄마를 혼주석에 앉히면 동생들이고 할머니고 결혼식에 참석 안 한다고 해서요. 어? 아, 그러니?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를 앉겠니? 그래, 잘 알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완강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쩔 수 없지. 대철아, 엄만 괜찮어. 엄마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어. 네 결혼만 잘하면 돼. 결국 전 큰아들이 결혼할 때 혼주석에 앉지 못하고 여전히 먼 발치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후 둘째 딸이 결혼할 때도 셋째 딸과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도 전 혼주석에 단 한 번도 앉지 못했어요. 심지어 둘째 사이와 셋째 사이 그리고 막내 며느린 인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절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다는 게 전 그저 마음이 아플 뿐이었죠. 애들이 결혼할 때 전 차곡차곡 모아둔 목돈을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애미 된 사람으로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웬일인지 애들에겐 고맙다는 말조차 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애들이 다 결혼하고서 명절이면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렇지만 늘 절 찾아왔던 건 큰아들 내외뿐이었답니다. 큰아들 내외도 잠시 잠깐 인사만 하고 가곤 했고요. 전 어떻게든 다시 애들과의 관계를 풀고 싶어 큰아들에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큰아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대철아, 저기 동생들한테 엄마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얘기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가 다른 게 아니고 얼굴이라도 좀 보고 살고 싶어서. 엄마, 죄송한데요. 동생들 엄마 얘기 꺼내는 것도 달가하지 않아서요. 죄송해요. 그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안 될까? 알겠어요, 엄마. 대신 너무 기대나지 마세요. 그렇게 종종 제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달했지만 끝내 둘째 딸과 셋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선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네요. 그러던 와중 전 시댁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90이 넘으셨던 시어머니께서 노안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며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하신다더라고요. 전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딱 병실문을 연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동안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 만나지 않았었는데 그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반쪽이 된 채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였어요. 꼬장꼬장 저에게 큰소리치던 그 대단한 시어머니는 어디 가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힘없는 눈빛으로 절 보는데 그냥 눈물이 펑 터져 나오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겨우 다가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가라고 하셔야죠. 꼴도 보기 싫다고 가라고 하셔야죠. 아유, 네가 여길 왜 왔어? 네, 저 왔어요. 이제 저 가라고 왜 안 하세요? 얼른 썩 가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남편을 보내고 거의 30년을 절 미워하셨던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있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믿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 전 감사한 마음도 컸답니다. 장남을 그렇게 보내고 손주 넷을 키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애들 교육시킨다고 소도 팔고 땅도 팔고 그러며 시어머니는 저희 애들을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우셨거든요. 아이들이 멀쩡히 자기 앞길을 잘 헤쳐나가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시어머니 덕분이라 생각하니 온전히 미워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애증이 가득했던 시어머니를 전 그때부터 자주 가면서 간병을 했습니다. 몸이 굳어 잘 움직이시지 못하는 시어머니 팔다리를 내내 주물러드리고 씻겨드리고 그러며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전 차츰 씻어냈네요. 어머님, 시원하세요? 어디 가려운 곳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시원하네. 고맙다. 어머, 어머님도 고맙다는 말 하실 줄 아시네. 고마우면 어머님 나중에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아셨죠? 물론 종종 오는 저희 애들은 제가 그곳에 와 있는 걸 달가워하진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가까이 살던 둘째 딸은 절 보면 바로 내쫓기 바빴으니까요. 뭐야, 여길 왜 와요?
이제 와서 할머니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다. 할머니 재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럴 필요 없다고요. 가세요, 당장. 연수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요? 할머니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았다면서.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있나 싶어서 오는 거면 다시 오지 말라고요. 얼른 가세요. 둘째 딸과 셋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은 여전히 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표현했지만 전 그래도 간간히 그렇게나마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제가 자주 가면서 간병을 하기 시작하니 점점 저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듯 보였어요. 처음엔 말도 많이 안 하셨는데 나중엔 저한테 제 근황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남편은 잘해주디? 누구요? 제 남편요? 잘해요.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아내랑 사별하고 혼자 살았거든요. 비슷한 처지에 잘 만났죠, 뭐. 근데 어머님, 이제 그게 궁금하세요? 그래, 이거사. 내 아들은 그렇게 떠났는데 며느리 재혼하니 궁금하지. 어머, 어머님, 며느리라고 하셨어요? 참, 이제야 절 며느리라고 인정해 주시네요. 어머님, 아직도 제가 남편 잡아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그렇게 보내고서 저도 꽤나 힘들었다고요. 어머님도 아버님 보내시고 힘드셨다면서요. 그래, 나도 네 시애비 보내고 외롭고 힘들더구나. 정말 꼬장꼬장했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서서히 마음을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젠가부턴 절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이 바빠 하루 정도 못 가고서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땐 아이처럼 툴툴대시기도 하더라니까요. 참, 왜 왔어? 오지나 말지. 처음부터 안 왔으면 안 기다렸을 거 아니야. 뭐야, 어머님 저 기다리셨어요? 전 어머님이 저 안 기다린 줄 알았는데 기다리시는 줄 알았으면 제가 더 자주 올 걸 그랬네요. 말이나 못하면. 자, 이거 먹어. 그린데 아주 달더라. 저 먹으라고 이거 아껴두셨어요? 와, 이거 감동인데 어머님. 오늘 목욕하실 날이죠? 제가 목욕시켜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고부 사이에서 어느새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로 변하게 되었어요. 전 시어머니를 그렇게 간병하며 오랫동안 쌓아둔 묵혀둔 감정을 조금씩 씻어내려 갔습니다. 사실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원망할 곳이 없어 절 원망한 것이었겠죠.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감정을 조금씩 풀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이들과의 관계는 도통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보는 아들과 딸들에게 얘기를 해보지만 애들인 저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건지 너무나 속상한 마음뿐이었네요. 그렇게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사이가 한순간에 바뀌게 된 건 바로 제 나이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장에서 큰 용종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양이나 이런 게 좀 이상했던 모양이었어요. 바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를 받게 됐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위암 2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동안 그래도 어느 곳 하나 크게 아프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위암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수술도 받아야 한다는데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건 바로 저희 애들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과 마음을 풀지도 못했는데 이대로 내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애들이 평생 원망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기억할 것만 같아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이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역시나 제 전화에도 아이들은 너무나 냉정했어요. 딸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막내 아들은 제 말에도 크게 놀라지도 않더군요. 수술 받기 전 전화를 걸어 막내 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라고요. 경철아,
엄마, 위암 2기래. 수술 받아야 안 된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들 생각나서 그래서 전화했어. 뭐, 병원비라도 내놓으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무서워서 우리 아들 얼굴에다 좀 보면 나을까 싶어서 그래서 전화한 거야. 이제와 무슨 얼굴을 봐요. 그리고 엄마가 몸 관리 못한 걸 누굴 탓해요? 자식 버려놓고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사시더니만. 저 바쁘니까 끊으세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막내 아들의 목소리에 전 한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선 전 정신을 붙잡지 못하고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간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어요. 95세가 다 되신 시어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저도 그전과 다른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죠. 제가 병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절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전 병실 침대에 다가가 침대에 엎드려 펑펑 울며 시어머니께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암이래요, 암. 저 어떻게 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우리 애들이 저 끝까지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저 미운 마음으로 엄마 평생 기억하면 저 어떻게 하냐고요. 어머니,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용서해 주시고 저희 애들 마음 어머님이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네? 뭐라고? 암이라니. 네가 암이라고? 네, 어머님, 저 암이래요. 저 어떻게 해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애들이 제 연락도 이제는 안 받아요, 어머니. 엄마라고 절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대로 저 그냥 떠나야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제가 펑펑 울고 있자 시어머니는 그저 아무런 말 없이 제 머리 쓰다듬어 주셨답니다. 이제와 지나간 세월을 어찌하겠어요? 갈등의 골은 너무나도 깊어져 채워지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전 마지막으로 수술 받기 전에 시어머니 간병을 해드리게 되었어요. 제 몸이 좋지 않으니 언제 다시 시어머니 간병을 할지 몰라 정말 최선을 다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절 보며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더군요. 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게야? 당장 수술도 받아야 한다며. 에이,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저 금방 수술 받고 다시 올게요. 어머님 그러니까 저 다시 오기 전까지 꼭 건강하게 계셔야 돼요. 아셨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가만히 절 쳐다보시더군요. 전 시어머니 모습에 장난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왜요? 어머님 이제 보니까 며느리가 아까워서요? 왜 그렇게 절 빤히 보세요? 애미야, 넌 내가 밉지도 않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내가 밉지도 않은 게야.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미워해요. 저희 애들 잘 키워주신 분인데 저도 미워할 때가 있긴 있었죠. 어머님이 얼마나 절 무섭게 혼내셨는지 솔직히 그땐 조금 믿긴 했는데 지금은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해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생각만 해도 슬프더라고요. 어머님 그러니까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셔서 저 며느리도 좀 봐주세요. 아셨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서 전 며칠 뒤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그렇게 제가 수술받고 올 때 동안 건강하게 버티고 계시리라 했었는데 결국 어머님이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연세가 95세셨으니 주변에선 다들 호상이라고 했지만 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수술을 받아 입원한 상태라 시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지 못했죠. 슬픔 속에 전 그래도 몸을 얼른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으로 누군가가 찾아왔더라고요. 절 간병하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잠깐 일어날 수 있겠어? 누가 찾아왔는데?
어? 누가 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해서 보니 바로 아들들과 딸들이더라고요. 전 화들짝 놀라 일어났는데 바로 보이는 광경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차가운 표정으로 늘 절 쳐다보던 애들이 절 보며 울고 있더라고요. 뭐야? 왜 울어 니들? 어? 왜 우는 거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왜, 무슨 일인데? 어, 엄마. 한 번도 엄마라 불러주지 않았던 둘째 딸이 엄마라 부르며 제 품에 안기던 순간 전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리자 셋째 딸과 막내 아들도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당황스럽다가도 애들이 엄마라 불러주는 걸 들으니 전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 겨우 진정하고서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어요. 둘째 딸과 셋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하염없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한테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죄송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철아,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갑자기 나한테 죄송하다니. 엄마, 그게 실은 할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할머니 마지막 모습 남기고 싶어서 제가 며칠 동안 영상 촬영하려고 카메라 뒀었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더라고요. 뭐?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셨다고? 네, 엄마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여기요. 그러더니 큰아들은 저에게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은 시어머니 병상이 촬영되어 있었어요. 애들이 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는 모습도 찍혀 있었고요. 그러다 큰아들이 가서 촬영할 때 시어머니는 할 얘기가 있다며 말을 꺼내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혼자서 숨기고 있었던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대철아, 이거 촬영되고 있는 거지? 할미 이제 할 말 해도 되는 거야? 예, 할머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여기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 그래, 알았다. 대철이, 연숙이, 민숙, 경철이 보거라. 이 할미가 미안하다. 너희한테 그동안 숨겼던 얘기가 있는데 이제야 얘기해 주는 거 정말 미안하구나. 첫 번째로 네 엄마 여지껏 잘못한 거 하나 없다. 니들 버리고서 나갔다고 할미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야. 네 엄만 니들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어 했어. 이 할미가 네 엄마더러 니들 키우지 못한다고 놔두고 가라고 해서 그런 거야. 두 번째로 네 엄마, 이 할미가 네 엄마를 너무 싫어해서 못 만나게 한 거다. 점쟁이가 네 엄마가 니들 아버지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내가 니들 엄마를 평생을 싫어했어. 거기다 손주들 안 데리고 오면 니들까지 잘못될 수 있다고 하길래 내가 강제로 데리고 온 거다. 니들 엄마가 새 인생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우겨서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너희 엄만 파출부 일하면서 번 돈 죄다 나한테 보내주었다. 너희들이 입고 다니는 옷, 신발 다 너희 엄마가 사준 거야. 내가 그 점쟁이 말만 믿지 않았더라도 내 새끼들 평생 엄마를 원망하며 살지 않았을 것을.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착한 우리 며느리 평생 마음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을. 내가 아주 평생의 한이 되는구나.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던 큰아들도 크게 놀랐는지 화면이 많이 떨렸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오시는지 한참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러더니 유언으로 아이들에게 절 부디 용서하라며 제 탓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엄마 잘못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엄마 미워하지 말어. 니들이 엄마한테 잘해야 돼.
남편 없이 시부모 사랑도 못 받고 정말 불쌍하게 산 사람이 니들 엄마야. 너희 만나려고 수십 번 찾아온 걸 내가 중간에서 다 막았다. 편지를 써와도 절대 니들이 보지 못하게 불태워버리고 그런 못된 짓을 한 게 바로 나다. 날 원망하고 네 엄마를 용서해다오. 너희 엄만 여지껏 너에게 평생 최선을 다했어. 다 내 잘못이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이 엄마 잘 지내는 거야. 우리 며느리 채선아,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그렇게 끝난 영상을 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절 위해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밝힌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떠날 수 있었음에도 남아있는 절 위해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준 거였죠. 그 영상을 찍고서 이틀 뒤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해지며 결국 떠나신 거였고, 장례가 끝나고서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며 이렇게 아이들이 절 찾아온 거였답니다.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저와 애들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중간에서 계속 막으셨더라고요. 제가 평생 파출부 일을 하면서 보낸 돈도 애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 제가 직접 찾아갔을 때도 아이들에겐 얘기도 하지 않으셨던 거였죠. 그리고 애초에 애들한테 제가 자식들 버리고 혼자 잘 살려고 나갔다고 말을 했으니 아직 어렸던 두 딸과 막내 아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정말로 재혼을 하니까 자식들은 완전히 저에게서 뒤돌아버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았던 갈등의 골은 시어머니 유언으로 반전을 맞게 됐어요. 둘째 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계속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가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전 진짜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간 줄 알고 할머니한테 말을 해도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갔다길래, 그래서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연수가 울지 마. 엄만 괜찮어. 니들도 몰랐잖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무슨 잘못이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 번이라도 엄마 말 들어드릴 걸. 한 번이라도 엄마 얘기 들어볼 걸.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엄마 마음을 알았는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저흰 눈물로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참 그토록 원했던 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야 이렇게 풀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애석했어요. 막내 아들 역시 제 앞에서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흰 그냥 할머니 말만 믿고 정말 엄마가 우리 버렸구나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재혼한다고 했을 땐 진짜로 엄마가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미워했던 거예요. 절 만나러 왔는 줄도 모르고 한 번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다 크고 나서 찾아오니까 엄마가 분명 뭘 원하는 게 있어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막내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전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선 어른이 되어서 제가 갑자기 찾아왔으니 뭔가 의도가 있어서 왔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돈을 보내줬던 것도, 애들 크면서 옷이며 신발이며 매 계절마다 챙겼던 것도 아이들은 누가 챙겨줬는지 몰랐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동안 제 자식들이 왜 이렇게 절 미워할까 알 수 없었는데 그날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미 떠난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원망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자식들과 오해를 풀 수 있었다는 것에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한참을 저희 아이들과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전 다행히 스스로 회복이 잘 되었고 그 후에 퇴원하고서 열심히 항암치료를 다니게 되었어요. 항암을 받으며 하루 이틀 정도는 입원을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 딸들이 돌아가면서 제 간병을 도왔답니다. 특히나 둘째 딸은 제 간병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여기 어때?
불편해? 불편하면 말해. 내가 자세 잘 잡아줄게. 아유, 괜찮어. 하나도 안 불편해. 그나저나 연숙이 너 집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할머니 간병하러 간다고 하니까 다들 괜찮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나중에 몸 괜찮으면 우리 애들도 보러 가자. 정말? 아이, 정말 엄마 그래도 되는 거야? 아유, 당연하지. 엄마 손주들인데. 그날 둘째 딸은 저와 병실에서 같이 잠을 잤는데 간병인 침대에 누워 둘째 딸이 어릴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애들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나 실은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막 믿기도 하더라고. 친구들은 운동회나 졸업식 때 부모님 오시는데 우린 맨날 할머니랑 할아버지만 오고 애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 그래서 그 미운 엄마도 한 번이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근데 엄마가 사실은 우리 버린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 내 자신이 너무너무 미운 거 있지? 내가 왜 그동안 엄마를 미워했을까 싶어서. 연수가 다 지난 일이야. 엄마한테 그만 미안해해도 돼. 엄마 니들이 이렇게 다시 엄마한테 와줘서 그저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엄마.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못되게 군 만큼 잘할게. 그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저희는 점점 속에 있던 미운 감정들도 다 털어냈습니다. 그 후로도 전 아들들과 딸들의 병간호를 받으며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게 됐어요. 항암을 받으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도 많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남편도 절 살뜰하게 챙겨주고 무엇보다 내 자식들이 든든하게 절 응원해주니 힘이 많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항암이 끝나고서 지금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고서 지금 1년이 흘렀는데 이젠 저희 애들도 남편에게 새아버지 하면서 잘 따르고 있어요. 명절에도 항상 저희 집에 와선 같이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정말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남편이 칠순이라 좋은 곳에서 생일잔치도 했어요. 남편이 평생 자식 없이 홀로 그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정말 친자식이 생긴 것 같다며 너무나도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자, 우리 큰아들, 작은딸, 셋째딸,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자식이로군 한 명도 없이 그렇게 가는구나 싶었는데 니들이 이렇게 날 아버지로 대해줘서 그저 너무 고마울 따름이야. 아휴, 우리 새아버지 또 오시네.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희 엄마 외롭지 않게 지금껏 곁에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8순, 아니 100살 생신잔치까지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새아버진 건강하게 우리 엄마랑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30년의 갈등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풀리게 되었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가 참 미울 때도 많았는데 결국엔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만일 시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진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전 아이들과의 갈등을 풀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애들을 저 대신 건강하게 잘 키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다시 잘 지낼 수 있게 진실을 얘기해준 시어머니가 부디 하늘에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저 역시 앞으로 더 건강을 잘 지켜서 저희 애들과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보니 느끼게 된 건 내 주변 사람들을 늘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나중에 잘하면 되지, 나중에 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좀 더 여유 있을 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전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저도 자신했었는데 아프고 나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제 마음을 그때그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활이 바쁘고 빠듯해서 내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늘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